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정책관실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관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그것을 야권 정치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손 검사를 상대로 실제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했는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고발 사주 의혹의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보인 모습은 그리 미덥지 않았죠. 거듭된 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공수처 탓만을 할 수 없는 건 누구보다 수사 과정을 잘 아는 법조인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야당 정치인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기억이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손 검사가 공수처에 출석한 건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2달여 만의 일인데요.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대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화살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대규모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이상민 공동선대위원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오늘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어요. 본격적으로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결의했습니다. 이 선대위 출범식 자리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 그리고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 캠프 인사들까지 한 4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네. 이 단계적 일상 회복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500명 이하까지 지금 가능한 상황이어서 오랜만에 참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모습을 봤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대개혁 의지를 밝혔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그 출범식에서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후보는 개발이익 완전 국가 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면서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또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버리겠다.
뭐 투기 근절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도 밝혔어요. 네,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요 상당히 어떤 제도적인 해법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네. 특히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 개혁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 대책을 당정과 협의해 마련하겠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과 땅이 투기 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이라면서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 청출어람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장동 관련 그 의혹 사태를 좀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부동산 제도 대개혁을 통해서 네. 그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과연 원팀 선대위를 꾸릴 수 있겠는가 이것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쟁 주자들로 지금 경쟁을 벌였던 당내 인사들이 다 지지 연설을 했어요. 네, 오늘 선대위 출범식에 모두 그 참석을 했는데요. 네. 이 원팀 결의 같은 이제 이런 분위기였는데 특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넥타이가 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행사장에 입장할 때는 노타이 차림으로 등장을 했는데 행사가 시작하고 나서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차담 뒤에 선물로 받은 청와대 넥타이를 착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와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도 일제히 원팀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끝까지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여러분이 민주당이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다. 또 전 이낙연 또한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쟁할 때 경쟁해도 하나 될 때는 하나가 되는 것이 민주당의 내부 문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정세균 전 총리도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제 우리가 이재명 후보 손을 잡아줘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박용진 의원도 이재명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자. 제가 앞장서겠다면서 원팀을 넘어 빅팀, 윈팀, 그러니까 이기는 팀으로 나가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을 때 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야권 후보들도 지금 뭐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어요. 네, 그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차원에서 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토에 이제 오늘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 박원주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국내 총생산 대비 그동안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책본부에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당국, 야당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 될 것 같다. 좀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예산의 틀이 다 잡혀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년 예산이. 근데 그 틀을 지금 다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당국과의 협의도 좀 필요한 사안이어서 하여튼 조율 과정이 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민주당 선대위 출범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선대위 출범 자체보다는 이제 어제 이 선대위 인선이 좀 발표가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이제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특히 이제 그 대장동 사태와 좀 연관돼서 이름이 오르내린 인물들이 선대위 인선에 포함된 것을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도 비서실에 이름을 올렸다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선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비서실 부실장에 이름 올렸죠. 예, 그렇죠. 예. 이 정 전 실장 그러니까 정진상 비서부실장은 대장동 사업 걸림돌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상태다. 또 유동규의 공직 채용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런 점을 언급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또 대장동 예찬론자이자 대장동 사업 긍정평가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부동산 개혁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하면서 국민을 위한 선대위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근데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아무래도 이제 선대위 출범하고 대선 체제로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한 평가는 뭐 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의혹 공세는 계속되고 있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그 당 특위 이름을 아예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당 그 특위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네. 지금 이 위원장이 김진태 전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성남시 백현동 현장을 찾아서 이 현장에서 긴급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김진태 위원장 그리고 이 백현동의 지역구인 김은혜 의원 등 이 야당 특위 위원들이 이 50m 높이로 조성된 옹벽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계단을 통해서 이제 옹벽 위에 그 공원처럼 조성된 부분에 올라가서 네. 이 계단이 너무 이 경사가 급하다, 이제 이런 점을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은혜 의원은 개발업자들이 수천억 이익을 독차지하고 주민에게 돌아갈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앞으로 대장동 문제는 뭐 이 대선 끝날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야당 특히 국민의힘 경선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본경선 당원 투표율이 오늘까지 지금 54.49%를 기록했어요. 네,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54.49%, 투표자 수 31만 63명을 기록했습니다. 투표 첫날인 전날 43.82%에 이어서 역대 최고치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네. 당 내부에서는 오는 4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당원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율이 최종 60% 선을 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과거 경선 때를 보면 모바일 투표를 안 한 분들의 20에서 25%가 ARS 투표를 하게 된다면서 전체적으로 60% 이상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올라간 것의 유불리가 뭐 예를 들면 윤석열, 홍준표 어떤 후보한테 유리하고 어떤 후보한테 좀 불리하겠는가, 그 뭐 셈법 계산도 아주 분주하던데요. 근데 이렇게 후보 간에 뭐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신경전도 과열되고 있어요. 네, 뭐 이른바 윤석열 캠프 측의 뭐 불법 선거운동, 이제 이런 주장을 홍준표 캠프 측에서 하고 나서면서 지금 네. 양 캠프 간에 설전이 오갔는데요. 홍준표 캠프의 안상수 이현주 선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석열 캠프 불법 선거 규탄 회견 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자신을 국민의힘 성북지부라고 소개한 사람이 다른 당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윤석열 총장을 꼭 선택해달라,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건데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그 서울 성북구 당협 소속 당원이 다른 당원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것은 당원 당규는 물론 선거법을 준수한 지극히 정상적인 선거운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누구나 다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지금 이거는 당협을 사칭한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당원 투표 또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니까 그 전까지 지금 양쪽에 어떤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의 개식용 발언이 계속 지금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난달 31일 당시 이제 TV 토론 때 나왔던 상황인데요. 당시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개식용 문제에 대해 질문받고 선택의 문제를 함부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고 사랑하는 인구가 1,500만 명 정도 된다, 이 문제에 민감해야 한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윤 전 총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국가 시책으로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분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반려동물을 학대하자는 게 아니고 식용개라는 걸 따로 키우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제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태어날 때부터 식용개는 없다, 죽기 위해 태어난 생명, 식용개를 인정하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좀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입양해서 그 유기견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는 개 이름이 토리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개식용이라는 건 따로, 식용개는 따로 키운다. 하여튼 뭐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뭐 도보투쟁까지 했다면서요? 네, 원희룡 전 지사는 오늘 이 대장동에서 청와대까지 약 43km를 도보 행진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을 촉구하는 이제 이런 일정을 가졌습니다. 네. 검은 점퍼에 백팩을 맨 차림의 원 전 지사는 오늘 오전 7시께부터 이 대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도보 행진을 시작했는데요. 몸의 앞뒤로 특검하라, 이런 문구가 적힌 천을 이제 그 조끼 형태로 이제 그 선전물을 착용을 하고 네. 이제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출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 비리를 저지른 떼도둑을 대장동의 거대한 무덤 속에 파묻어버리고 이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함께 일어나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권 교체를 위해 제1야당 후보가 양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그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나한테 양보하면 내가 나가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뭐 계속 그 안철수 대표가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계속 단일화 압박이 들어올 것 같으니 그 이제 같은 그런 상황이 누구나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이미 지금 경선 주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런 질문이 자신한테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한 뭐 일종의 반론을 하는 차원이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오늘 아침 이제 그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네. 이 진행자가 먼저 이제 홍준표 의원이 무소속이던 시절 그 홍준표 의원이 뭐 과거 지금 올해 한 2번 정도 만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 8월엔 기억이 없고 그 전에 2번 정도 만났고 홍준표 의원이 무소속 의원 시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1야당 후보가 되신 분이 양보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 이제 어떤 전략이 담겨 있는지를 다 얘기하셨으니까요. 제가 더 뭐 첨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좀 흥미로운 장면이 대선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국민의당 그 이제 대선 출마하는 후보는 안철수 대표밖에 없는데 네. 국민의당에서 압박 면접을 했어요. 그 사실 뭐 일종의 셀프 압박 면접이라고 사실 네. 그 평가를 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경쟁 후보가 없으니까. 네. 사실 이 압박 면접도 뭐 결국 화두는 단일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시민사회 여러 이제 농객으로 활동하는 이제 이런 좀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패널들을 불러다가 압박 면접을 한 건데요. 네. 오늘 면접에서도 역시 대선 완주에 따른 단일화 압박을 외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뭐 정권 교체와 대선 완주 중 무엇이 우선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네. 안 대표는 이에 대해 압력은 정당 규모와 상관없이 이길 수 없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갈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 제가 대표로 나가서 이재명 후보와 1대1로 붙으면 이길 수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없게 되면 누가 압력을 받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나온 후보 중에 정권 교체와 시대 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다 뭐 이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단일화는 없다. 난 완주하겠다. 이런 의사를 사실상 밝힌 거랑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좀 화제를 바꿔보죠. 오늘 국회에서는 최재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요. 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주로 구도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퇴 관련해서 이게 적절한 일이냐 이제 이런 공세를 주로 폈고요. 네. 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대장동 사태 관련해서 이 지방 사무감사를 감사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미리 적발하지 왜 못했냐 이런 점을 하면서 네. 사실 최재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라기보다는 최재 후보자 입을 빌려서 좀 상대 진영에 대한 비판을 듣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는데요. 먼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주로 지적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 중도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최 후보자가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 최 후보자는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이 됐다면서 임기를 못 지키는 그 자체는 하고 이제 뒷말은 잊지 못했습니다만 뭐 좀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고요. 네. 다만 전임 원장에 대해 이 자리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여서 조금 조심스럽다. 공고가 다 있다.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최 후보자가 답변을 좀 주저하고 약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그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그 똑바로 대답하라는 취지로 상당히 압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반면 이제 야당에서는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특히 지난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진행하면서 왜 이걸 발견하지 못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이 최 후보자는 사전에 감사원이 지적하고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그 당시에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다만 그때 감사한 팀이 대장동은 검토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최 후보자 월성원전 감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면서요? 네, 월성원장 감사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질문 역시 이제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 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느냐 이 부분을 추궁을 한 데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다만 이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답변한 게 무슨 뜻이냐 야당의 구자근 의원이 이렇게 물으니까 네. 제가 해당 감사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뭐 말하자면 자신이 어떤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 발 좀 약간 거리를 둔 듯한 그런 답변 태도를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재산 검증이나 이런 건 안 했어요?
뭐 어떤 그 도덕성 검증이나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여당에서는 최재형 전 원장, 그다음에 네. 야당에서는 이 그 대장동 문제 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검증할 게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최재 후보자 같은 경우는요. 일단 지금까지는 주로 감사원장 후보자 역대 감사원장들을 보면 보통 대법관 출신이거나 이런 고위 법관 출신들이 많았는데 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초에 이제 그 감사원 내부 승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고시 합격 이후에 거의 쭉 감사원에서 공직 경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권에서 반발할 명분이 좀 적었군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좀 어떤 고위직 법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뭐 그간의 행적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언론이나 일반에 좀 알려지지 않았던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됐어요. 네, 청문회 직후에 곧바로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요. 예. 뭐 그 긍정적 의견 그다음에 뭐 일부 답변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동시에 담겼습니다. 네. 자,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소환 조사하고 있어요. 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이 손준성 사장검사가 오늘 오전 10시께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아직 아까 한 10시까지 지금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 아마 뭐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늘 자정 정도까지 조사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손 검사는 공개 소환에 응하진 않았고요. 이 취재진을 피해서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이 청산의 차폐 시설을 거쳐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이 정책관실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 그리고 근거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국민의힘 김웅영 등과 공모해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지난번에 뭐 처음으로 사실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는 뭐 이른바 언론에서 사용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수모를 당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고발장 작성자 전달 경위 좀 규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조사에서 어떤 것을 밝혀냈다라고 당연히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후 이어지는 수사 결과 그리고 중간 발표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원래 이제 공수처에서는 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국민의힘 후보 선출이 끝나는 이제 이번 달 5일 전으로 좀 수사를 좀 일단 그 큰 부분은 이제 끝내놓자 네. 이런 기류가 좀 있었는데요. 다만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미 좀 가능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이어서 오히려 좀 여유를 갖고 좀 천천히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일종의 텔레그램방에서 손준성 보냄 그 고발장을 받았다고 알려진 국민의힘 김웅 의원 내일 조사받을 예정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요. 네, 그 손 검사에 이어서 그 내일, 그러니까 3일에는 그 고발장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참고로 지목된 김웅 의원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웅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제 손준성 검사가 공모했다, 그러니까 공범 혐의라서 손 검사와 마찬가지로 이 고발을 사주한,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국감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내일 조사를 받게 될지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번 손준성 검사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야당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당 회의에서 손준성 검사가 모른다, 기억 안 난다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보다 수준 떨어지는 발뺌으로 수사기관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심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윤 원내대표는 법꾸라지처럼 여러 차례 미루고 피하다가 이제야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면서 팔짱 낀 우병우 시즌2가 재현되지 않도록 법 앞에 평등한 조사를 촉구한다.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참 희한하긴 해요. 사법고시 합격하는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김웅 의원도 그렇고 손준성 검사도 그렇고 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 보면 참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영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민주당이 대규모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낙연 3인 고문을 비롯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이 지지 연설에 나서 이재명 후보의
원팀 구성에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성장의 회복을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선대위 출범식 분위기와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번 선대위 출범에 대해서 메머드급의 용광로 선대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선대위 출범식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방역이 관계 때문에 좀 전체 당원들이나 뭐 지지자들이 다 모여서 하지는 못했고요. 네. 국회의원들 전원과 또 고문 또 일부 당직자들 제한적인 범위 내지만 나름 진지하고 또 열띤 분위기 속에서 선대위 출범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낙연 캠프 측 서른 의원 막판까지 선대위 합류를 고사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상당히 공을 들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사실입니까? 글쎄 구체적으로 뭐 어떤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고요. 예. 다만 뭐 위로 짐작하면 당연히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있다 보면 감정의 앙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서먹서먹하고 쉽게 이렇게 하기는 뭐 어려운 것이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뭐 경쟁 후보 측 사람들을 어떻게든 함께 하고자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서른 의원께서 또 참여도 했고 또 이낙연 후보 쪽 그 참모 후보 캠프에 있는 분들도 전원 다 참여한 것으로 전원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용광로 선대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낙연 상임고문이 이번 이제 출범식에 참석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 의사를 뭐 분명히 밝히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원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과연 화학적 결합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거든요. 예, 아니 당연히 사람 관계가 막 이렇게 뭐 갑자기 좀 티격태격하다가 뭐 금방 단박에 이렇게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예. 감정이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들을 다 하고 있고 네. 어쨌든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 그 꼭 승리를 하고 정권을 맡아서 국정 운영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못한 건 부족 보완해서 잘 이끌어가겠다 이런 생각들은 다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상당 부분 또 해소도 됐고요. 네. 또 이미 여러 가지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요. 이렇게 노력 잘 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추상적인데요. 화학적 결합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원래 저희들은 민주당 같은 한 테두리였고 예. 같은 목표와 같은 정치적 가치를 지향을 하고 또 오랫동안 같이 그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문화도 같이 동질적으로 이루어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신들이 그 당내에서 있었던 경쟁에 다른 캠프에 있었다고 해서 무슨 막 그렇게 뭐 철전지 원수처럼 이렇게 갈라서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밖에서 보시는 거와 달리. 네. 그래서 이렇게 선대위를 구성을 하면 또 자연스럽게 대선 승리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또 힘을 합치고 또 지혜를 모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것으로 뭐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확신을 갖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선대위원장, 지금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만 13명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많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후보의 뜻과 당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선대위, 뭐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직책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뜻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예. 정해진 뭐 규범이나 뭐 고정된 틀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선 의원도 포함시키고 또 예. 각 후보 캠프에 있던 분들을
또 이렇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또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숫자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막상 하다 보면 이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직접 실무적인 걸 맡아서 하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뭐 지침이라든가 또는 큰 대강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난번 경선 직후에는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예, 선대 출범식을 통해서 좀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순식간에 이게 뭐 갑자기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고요.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뭐 어떤 행사 한 번 했다고 해서 반짝 올라가고 또 뭐 했다고 해서 또 추락하고 그거는 뭐 불완전하고 그 근거가 좀 믿을 바가 못 된다고 생각되고요. 믿을 건 차곡차곡 아주 진심을 다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여기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예, 부동산 정책은 저희 그 문재인 정부나 또는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어쨌든 국민들께 상당한 어려움을 끼쳐드렸고 물론 잘해보려고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한 인수에 의해서 하여튼 성과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 이미 문 대통령도 표명을 했고 또 민주당 후보로서는 당연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일단 과오가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 죄송하다는 뜻은 당연히 표명하는 건 당연하고도 생각되고요. 예. 이를 통해서 뭐가 부족한 건 또는 잘못된 게 있다면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계승적 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를 뭐 종전에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 시도다라고 어떤 정무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 싶어요. 대장동 의혹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습니까? 대장동 부분 그 의혹권도 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그 의혹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장동 의혹권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소수의 아주 그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그 이익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리고 네.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보충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정면으로 이거를 응시하고 그에 대한 대책과 또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1호 공약으로 성장을 내걸었습니다. 이게 보통 분배 아니면 격차 해소, 양극화 해소 문제 이런 것들을 내세울 거라고 통상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장을 제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도 중요하고 분배도 중요하고 또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뭐 어느 것 하나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민주당은 그 성장보다 분배 쪽에 방점을 두는 그 정당이다. 이런 오해들이 좀 있고요. 네. 또 더구나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는 단계에서 선진국들이 의뢰 겪는 성장의 엔진이 꺼지거나 또는 정체되는 그러한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도약을 하기 위한 그런 발판으로 성장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뭐 일종의 이제 이재명식 추진력, 돌파력,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성장을 통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평가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오늘 연설 말고 그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나 주 4일제 도입, 뭐 재난지원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언급한 걸 보면 이 당과 좀 조율되지 않은 거를 섣불리 꺼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있거든요. 당과 뭐 깊은 또는 넓은 그 논의가 하지 않았던 건 뭐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이제 보완돼서
좀 당과의 소통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그런 음식점 허가 뭐 총량제라든가 네. 주 4일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기보다는 하나의 의제로서 제시를 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논쟁은 오히려 더 활발하고 또 폭넓고 깊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대선 과정을 여야의 과정을 살펴보면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그랬고 네. 좀 국민의힘도 그렇고 어떤 의제 가지고 활발하게 치열하게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냥 흠집내기, 깎아내리기, 네거티브 이거에 골몰아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어쨌든 다소 설익은 의제라 할지라도 거친 의제라 할지라도 좀 더 활발하게 논쟁이 이렇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분위기는 저는 마땅히 좀 더 오히려 권장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 네네. 차원에서 검토에 나섰다, 검토에 착수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민주당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희 당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그렇고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이 논쟁은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뭐 정리가 확고하게 된 거는 아니고요. 또 워낙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충격을 전 국민이 받다 보니까 전 국민에게 이를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선적으로 급한 더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낫느냐, 이거는 뭐 해답이 없다고 봅니다. 또 정책은 섞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당내에도 이재명 후보와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전히. 네. 또 정부 쪽도 그렇고. 그래서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뜻이니까 곧바로 뭐 이거를 실행하고 또 정책으로 삼는 건 아니고, 당내에서도 좀 치열한 논쟁과 또 국민 또 사회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 보도나 이재명 후보 발언,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히는 걸 보면 당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당내에서도 아직 뭐 정리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 이것이 뭐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도 있고 또 정부의 또 이를 집행하는 정부도 있고 또 사회 여러 각 세력들의 전문가들과의 또 논의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후보가 얘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거를 한다라는 건 좀 지나친 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장동 특검을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께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지금 당 차원에서는 특검 안 된다, 뭐 이재명 후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뭐 제 의견은 이미 뭐 피력했던 대로 이것이 대장동 의혹권이 자칫 국가적 국민적 소모전으로 확장되고 또 후보한테도 흠집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더 이상 말 나오지 않게끔 확실하게 특검을 통한 수사를 통해서 종결짓도록 하는 게 어떠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만, 당내에서는 뭐 알려진 대로 아주 지극히 저 혼자 소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에 있고, 이 검찰과 경찰은 더 이상 특검 얘기가 안 나오게끔 지금 단계에서는 철저히 규명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은 그걸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뭐 지금 투표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최종 후보로 누가 결정이 되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누가 될 것 같다라는 짐작가는 분은 있는데 그래요? 말 너무 하다 보면 조금 그런 것 같아서요. 마음속으로는 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다만 누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민주당의 유불리냐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다 어느 후보가 되든
쉬운 후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뭐 늘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요. 근데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이 또 그 믿음을 얻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그 모범 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군지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근데 우리 방송에서는 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인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네. 또 다른 또 수식어를 만드셨더라고요. 뭐 항상 이제 매일 똑같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꿀 떨어지고 없으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원래 요즘에 부캐 시대잖아요. 그래서 부캐를 그렇구나. 어디까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본캐는 빅데이터 분석이죠. 빅데이터를 알겠습니다. 열심히 다른 읽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나가셔도 부캐라고 얘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한 주간 이슈, 네. 빅데이터를 읽어본 이슈 어떤 흐름 보였습니까? 네, 이번 주는요. 좀 인상 깊었던 거는 1위 주제로 산업 주제가 나왔고 2위로는 뭐 스포츠, 환경, 경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산업 분야에서 키워드가 식품 분야에 사탕이 나왔습니다. 볼 것 사탕이요? 같으세요? 네. 사탕이 왜 나왔죠? 보통 예전엔 사탕하면 화이트데이가 대표적이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역시 사탕하면 할로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키워드는 사탕인데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원래는 이제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행사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트릭 오브 트리 뭐 이러면서 이제 사탕을 받거나 이런 행사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사탕은 거의 없고 이제 어른들의 코스튬 이제 어떻게 보면 복장, 의복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산업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네. 화제가 됐잖아요. 예. 중국에서 헬로윈데이 때 이 오징어 게임 복장을 그렇게 하고 다니서 하도 이게 온라인에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서비스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할로윈데이 당일날 모두 오징어 게임 분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뭐 실제로 이제 또 중국에서 베이징 번화가에서는 할로윈 파티를 벌이는 유흥업소들에서 오징어 게임의 인기 굿즈가 돼버렸어요. 달고나를 이제 그 중국에서도 서비스로 네. 뭐 제공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클럽에서 이런 뭐 오징어 게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나왔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중국에서는 넷플릭스 서비스가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걸 보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이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른바 이제 짝퉁 상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온라인 상품몰에서 지금 오징어 게임으로 검색을 하면 검색 상품 검색이 차단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이른바 이제 꼼수죠. 오징어 가면을 치면 관련 상품이 나오게 또 상품 판매자들이 그렇게 또 다 바꿨다고 합니다. 키워드를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아는 네. 사람만 그렇죠. 검색할 수 있게. 네, 아니면 뭐 녹색 운동복, 이정재 뭐 이런 키워드를 중국어로 치면 이제 상품이 나오는 뭐 이런 정도로 어쨌든 뭐 지금 이런 할로윈데이 때 좀 열풍이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할로윈데이 때 이 관련 오징어 게임 상품이 있다가 이후 이제 최근에 이제 당근 그 플랫폼이죠. 그 플랫폼 안에서 오징어 게임 관련된 이 옷들을 또 다시 파는. 그러니까 딱 이제 할로윈데이 지나니까 계속 상품이 올라오는 이러한 좀 패턴들도 보이고요. 일종의 예. TMI이긴 한데 할로윈 말고 또 이제 할로윈데이 날 있잖아요. 이 날이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축제더라고요. 네. 멕시코에 있는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하는. 네네. 이건-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할로윈데이는 사탕을 받는 게 사탕을 안 주면은 뭐 요즘은 뭐 나쁜 짓을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령에 대해서 좀 무서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치면 지금 죽은 자들의 날은 거꾸로 죽은 자들을 좀 위로하고 축제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좀 의미가 있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스토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올해는 안타깝지만 또 선정성 논란이 좀 이 할로윈데이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원래 이 행사 그리고 이거에 있는 해외에서도 보면은 어른들도 어른들인데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코스튬 이제 의상을 입고 나서 실제로 뭐 사탕을 주거나 이런 문화들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좀 나왔는데 네. 좀 노출이 심한 뭐 교복이나 아니면은 뭐 세일러복 속옷만 입고 거리를 이제 활보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나오면 눈살을 찌푸리는 눈살 이제 길거리에 다니기 힘든 이런 모습들이 올해는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축제도 아닌 외국 축제에 너무 과몰입했다.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이른바 뭐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100명이 넘는 것 같다. 너무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 뭐 언제까지 이러냐. 너무 불편하다. 뭐 부끄럽다.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뭐 축제를 계기로 해서 내가 어떤 표출하고 싶은 이러한 문화들이 이번에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과한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남의 나라 명절인데 어찌 보면 네.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네요. 자, 산업 분야에서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면서요? 네, 또 다른 키워드 오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첫날이 어제였죠. 실제로 저도 이제 점심에 오늘 지인하고 식사를 하는데 해장을 너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네. 이렇게 했더니 어제가 이제 또 풀린 첫날이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또 밤까지 늦게 이제 소위 달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위드 코로나 첫날 오프라인 상당히 북적북적했고 강남이나 양지역 주점이 초저녁부터 만석이 돼 있고 주말에는 예약 안 하면 자리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불씨가 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도 있고요. 그 안에 또 최근에 이제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바우처라든지 아니면 온누리 상품과 할인 특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비 불씨가 좀 되살아난다 또는 식당에서 한박 웃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보복 소비라는 키워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복 회식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못했던 회식들 너무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우리는 9시 출근하면 온라인에서는 9시에 그래도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되다 보니까 뭐 15분 전에 와라, 20분 전에 와라. 이런 것들이 또 지금의 MZ세대한테는 상당히 좀 불만이 되는 뭐 이런 모습들도 온라인상에서 좀 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도 좀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회식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네. 좀 갑질입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너무 코로나 방역이 느슨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다음 주제 같은 경우는 스포츠 분야인데요. 메인 키워드는 KT 위즈입니다. 이제 프로스포츠 중에서 프로야구 분야인데요. 프로야구가 지금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났습니다. 근데 극적 1위가 KT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KT가 실제로 이제 삼성하고요. 둘 다 동률로 끝났어요. 그래서 1위 결정전을 했는데 1위 결정전에서 KT가 1대0으로 이긴 것이죠. 창단 이후 처음으로 정규 시즌 우승을 이제 거머쥐었고요. KT는 이제 막내 팀입니다. 2015년에 1군에 진입을 해서 3년 연속 꼴찌였는데요. 처음에. 근데 그러한 팀이 이번에 2021년에 1위를 한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야구에 보면은 이제 타이틀을 준다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투수 분야 1등, 뭐 타자 분야 1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KT는요 이번에 이런 1등인 선수가 아무도 없다라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율이 1등인 데도 네. 없고 뭐 홈런이 1등인 사람도 없는데 팀은 이제 전체 1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팀 KT 혹은 이제 팀의 팀워크가 얼마나 좋았느냐.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하나가 됐었던 움직임들 이런 모습들 때문에 특히나 온라인상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놀라움을 주기도 있고요. 또 이제 베테랑의 힘도 이번에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박경수 선수라고 1984년생 그러니까는 프로야구에서는 거의 뭐 맏형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원래 2003년에는 LG 트윈스의 신인 드래프트를 1차로 받으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데뷔 시즌부터 꾸준히 경기는 나섰지만 성적 자체가 계속 팀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LG에서 계속 있었는데 LG 암흑기를 걷던 시절에 아무리 그렇게 주목을 받았지만 우승도 못 해보고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도 쉽지 않았고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다가 2015년에 이제 FA가 되면서 KT로 왔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19년, 그러니까 데뷔 19년 만에 어떻게 보면 우승 멤버로서 이름을 이제 남겨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감동을 줬었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야, 노력하면 언젠간 빛볼 날이 있다. 그러니까요.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2위를 한 삼성도 뭐 순위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뭐 이른바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996882 이게 뭐일 것 같으세요? 996882. 99688이요? 네.
뭐예요? 삼성의 지난 6년간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9등, 6등, 8등 했는데 올해 갑자기 2등을 한 거예요. 한때는 엄청 잘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승 왕조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왕조 시절 뭐 이렇게 불렸던 게 한 2015년 정도까지인데 그 이후에 이제 하위권을 계속 맴돌았고요. 2016년에 라이온스 파크가 이제 새롭게 개장을 했는데 한 번도 그 이후에 가을 야구조차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팀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 8위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이제 2위가 된 것인데요. 내실 있는 성장, 또 선발 야구. 그다음 저는 이게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이제 끝판왕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오승환 선수. 오승환 선수가 이제 작년에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와서 올해 이제 40이거든요. 부록이에요. 그랬는데 44세이브. 그러니까 뭐 전성기 수준의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네. 시즌 내내 이제 거의 이제 세이브 못한 것도 하나만 블론 세이브했고 그만큼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뒷문을 지켜줬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선수들 선발 야구도 됐었고 혼연일체가 됐었던 모습으로 또 이렇게 밑에 있던 팀들이 올라왔던 상당히 인상 깊었던 리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3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3위는 환경 분야이고요. 메인 키워드는 산불과 기후 변화인데요. 최근에 이 너무나도 심한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후 위기가 현실로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274개의 섬이 모이는 호주의 토로스 해협이요. 지금 저지대에 있는 공동묘지에는 물이 차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2,000명이 살던 섬에는 500명만 남았는데 해수면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꼭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속도로 치면은 2100년쯤에 우리 지구의 온도가 2.7도 정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3도만 오르게 되면 영국 버킹엄 궁전이 3층까지 물에 잠기거나 미국 링컨 기념관 주변이 바다로 변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기후위기 의논하기 위해서 지금 영국 글래스고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문제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1위 중국, 4위 러시아는 아예 유엔 기후총회에 불참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중국을 더러운 철강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었는데 전자 이제 본인이가 수행원은 이제 그 회의 동안에 80대가 넘는 승용차로 이동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건 미래 세대에게 이제 몫이 간다는 것인데 2020년생이 1960년대생과 비교를 해보면 평생 동안 6.8배 이상의 폭염, 산불은 2배, 가뭄은 2.6배, 홍수는 2.8배 더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4위 주제는요? 4위 주제는 경제 분야이고요. 투자라는 키워드인데요. 최근에 메타버스 NFT 뭐 관련주라고만 하면 급등을 하고 있어서 네. 투자에 대한 좀 주의보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시행사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이슈가 되는데 이 그러니까 시행사,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체죠. 디벨로퍼가 잘 되면은 이제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인데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서 그들이 거의 뭐 투자와 도박의 경계에 오간다라고 하는 일종의 비판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라서 이것도 좀 화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마지막 5위는 정치 분야이고요.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키워드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 장래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을 추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게 이번에는 뭔가 언급이 될 수 있을까? 실제로 이런 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오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뭐 형평성 문제 또 나중에 얘기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국가장으로 하면 또 같은 혐의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번에 좀 논의를 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막 시끄럽고 그런 건 또 그렇게 썩 좋은 건 같지는 않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슈 이수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